기지권은 이제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여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이제 그리고 판례, 아마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판례도 이제 꼼꼼하게 보시면 하나 정도 나옵니다. 자, 먼저 분묘 기지권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써놓게 되면 이제 거기서 권리가 세 가지 정도가 되면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써놔도 이장을 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아예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치료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개념에서 이제 타인의 토지에다 이제 분묘를 설치했을 때,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아니면 또 동의를 받았을 때, 아니면 또 매도인의 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권리를 취득한다. 자, 이게 강한 물권이다 보니까 매도인 바뀌어도 아니면 또 이제 경매로 바뀌어도 여기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묘지를 설치해 놓은 사람이 이장 안 하겠다. 그리고 땅값도 못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개 들어갔을 때 묘지 때문에 땅값을 먼저 낮춰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문제가 돼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2번, 이제 여기 발생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그리고 분묘를 설치했다. 자, 그런 경우는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20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업번 옆에다 이제 지료 OX 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료 있다 없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료가 있으면 매수를 했어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묘 설치자가 이제 만약 권리를 주장하겠지만 땅값은 줘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2년분 치료가 연체되면 묘지 싸들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친하면 치료 안 받을 거고, 안 친하면 치료 받을 거고, 그걸 그대로 숨겨하니까 치료 있는 땅이라 계속 받아, 치료가 없다 계속 못 받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승낙을 어떻게 얻어서 묘지를 설치했는지, 거기에 지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첫 번째 바로 합의를 봤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요건 이제 어떻게 생겼죠? 계속 주무시니까, 땅 소유권자가 계속 주무시니까 치료 받지도 말고 계속 주무시라, 뭐하러 일어나, 이런 것 같습니다. 나 먼저 니은번, 나 무단으로 설치했지만 타인의 토지에다가, 근데 20년 동안 평온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치우라고, 그럼 이제 평온성을 깼다고 합니다. 공연, 묘지 내놓고 하여튼 비겁하면 안 됩니다. 저기 묘지인지 아닌지 애매하면은 여기는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장 그래도 50cm입니다. 50cm인데 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암장 아예 숨겨놨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비겁하면 절대 인정 안 해줘. 신을성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뒤통수 쳤잖아, 고스랍니다. 공공연하게 묘지를 점유를 했을 때, 근데 여기는 지료가 있다 없다? 지료 없다. 거기다 치료 X,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 20년 동안 주무신 대가가 그렇게 가혹하다는 겁니다. 계속 자라 그럽니다. 아주 편한 벽에 갖다 주고 일어나지 마라 그럽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권리에 주무신 분이다. 주무셔라, 이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요게 이제 분묘 이전 특이하고 없이 묘지를 처분, 묘지 처분이면 매도인의 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료가 있다 없다? 지료 있다. 매도인의 묘, 이게 이제 경매로 처분되거나 매매로 처분되거나 지료가 이건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지료가 아예 없다, 니은번. 그리고 디귿번은 지료가 아예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번은 합의를 어떻게 받느냐, 합의를 지료 있는 걸로 보면 있고, 지료 없는 걸로 보면 없고, 이제 완전히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분묘 기지의 공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자, 그 정도로 30제곱미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도 분묘 기지권의 설치 면적이 더 넓어요. 받침대, 비석상서 정도 세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덤들에게 사성을 두는 거, 둔덕을 치는 거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둔덕을 칠 수 있으면 남한산성 쌓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산성을 쌓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아주 두툼하게 쳐버리면 난리가 날 거랍니다. 물론 침수도 방지하고 모양도 내고, 근데 주무시는 분이 모양 내면은 이쁜지 알 거예요, 여기입니다. 거기는 필요 없다. 라고 해서 공지도 공지 나름이다. 안 돼. 그리고 합장쌍분도 공지 아니요. 라고 거기서 파생된 판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네 번째 지료가 이제 무상이라는 건 저기 니은번 그놈 하나지 무조건 다른 놈들도 무상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점유 그놈만 지상이 무료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있어 오히려 매도내면은 무조건 지료가 있고요. 합의도 지료를 있는 걸로 합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상 지료는 니은번 20년 점유 저거 하나지 다른 놈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설명 잘못하면 큰일 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걔 또 존속기간에다가 법정지상권의 기간은 묘지가 경과하면 30년 이거 말이 안 될 겁니다. 공작물이라고 5년 뭐 묘지를 두들겨 볼 거예요? 아닙니다. 하여튼 묘지는 있으면 무조건 계속 천년만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존속 저기 뒤에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영구나 다름없다.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기간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따라가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시 보실까요? 이제 공연성이 없다. 평장, 그리고 암장. 자, 이런 것들은 분묘지권 취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묘지를 내놓고, 점유를 하려니까 숨겨놓고, 비겁한 것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장은 애매했다는 겁니다. 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니고, 50cm 밖에 안 되니까, 그입니다. 봉우리장 위로 한 2배는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이제 평장, 요건 안 되고, 그입니다. 봉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주시됩니다. 1m 이하의 봉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7번째,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있다, 없다, 그건 없다, 그입니다. 옆에다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안 돼. 쌍분도 안 되고, 합장도 안 되고, 그입니다. 토지 소유권자, 땅값도 못 받는데 너무하잖아, 그입니다. 아주 토지 소유권자 죽이려고 작정했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안 돼. 하여튼 법에서는 너무 심한 걸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 불멸에 이제 뭐 이순신 나왔네요. 불멸가 일시적으로 멸시된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가능해서 그냥 잠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 안 된다. 계속적으로 존속한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분묘 기준권. 이건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 공동주택에 바로 묘지가 있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도 충분한 이장 비용 준다고 해도 안 돼. 이 정도로 아주 심할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 정말 이제 꼼꼼하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이건 뭐 1차에도 나와.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또 법령에서도 법정지상권 하나가 여기도 판례로 그냥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124페이지인데, 그리고 요건 우리 아마 실무 가서도 124페이지에 법정지상권, 요건 정말 계속적으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정도 하시면서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면 우리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이제 금방 보셨죠? 분묘기지권도 아주 정말 괜찮은 게 있다는 겁니다. 금방 보셨던 거 분묘기지권. 요 분묘기지권도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요거는 매도인의 묘, 다른 거 거의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 매도인의 묘가 바로 나중에 요거는 지료가 있으니까 요 지료가 있으니까 우리 실무하실 때 묘도 낙찰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에게 뭐를 받아요? 지료. 요 지료가 저기 법정사하고 똑같은데 감정가.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팔리는 금액. 그리고 감정가는 매각물권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매각물권명세서의 감정가 얼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팔리는 시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낙찰받은 거 엄청 싸게 낙찰받았을 건데, 그거 말고 팔리는 금액. 요걸로 5%에서, 그리고 7%니까 5%, 7% 정말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1억 정도에 나가 낙찰, 여기서 이제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럼 공시지가가 한 여기는 한 2, 3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뭐 묘지 있으면 낙찰 뭐 얼마나 낙찰을 받겠어요? 뭐 2, 3천이라 한 거기도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어디다 곱한다고요? 요 1억. 여기다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5%, 그러니까 2, 5, 10 해갖고 이제 얼마 안 나오니까 자, 이 정도면, 그죠? 5%면 그냥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거 낙찰 안 받아. 그럴 겁니다. 2천만 원 투자했고, 자, 1년에, 그러니까 1년분이니까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여기도 아니고 1억. 자, 1억이다, 여기다가 5% 곱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500. 자, 500인데 내가 1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2천에다가, 2천 투자해서 500만 원 나오면, 자, 은행에다가 2천만 원 맡겨봐봐. 이건 얼마 나오는지 입니다. 몇십만 원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500만 원 나와요. 그것도 제일 적은 게. 그리고 7%면 얼마요? 700만 원. 700만 원. 요 7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에게 너 땅값 내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매도인의 묘가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면적이 꽤나 클 건데 여기도 뭐 면적을 이렇게 계산 분할해 갖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다 청구. 그죠? 네가 다 전멸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 뭐 1000평 되면 1000평 땅값을 다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가 엄청 골치 아프지. 그러면 다시 사가라. 그러면 여기 시세가 한 1억이면 내가 한 7, 8천에 나 한 2천에 낙찰받았고 7, 8천에 여기서 판다고 하면 얘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치료를 줘야 되니까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그리고 요게 2년분 치료가 연체되면은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뭐 받을 건데 2년 연체가 되면 나가 이렇게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판례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분묘기지권 소멸했다. 그러면 묘지 아예 없애버리고요. 철거를 하고 나서 화장 납골에서 비용을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도인의 묘 자기 땅 그죠? 뭐 조상님이 막 파헤쳐지고 없어지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자기는 쫄쫄 굶어도 어떤 경우도 2년분 치료 연체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면 내가 사갈게. 그래서 사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담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할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요 정도만 범위만 일정한 범위에서 네가 그거 사가.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용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넓으면 요거는 묘지 사업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묘지 사업입니다. 묘지 사업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제 뭐 직관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땅을 보고 좀 명당짜리 해당되면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광고를 뭐 낸다든지 해서도 얼마든지 그냥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저도 이렇게 경매 쪽에 강의하게 되면 이제 뭐 조상님 계시는데 이제 어머님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 뭐 묘자리 같은 거 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부는 그냥 관리해서 처분할 건 처분하고 치료받을 건 받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땅이 아주 넓으니까 뭐 조상님도 모실 수 있을 거고 다른 분들도 섭외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카페 같은 거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쪽에도 이런 거에 막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카페 거기 전화번호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고 뭐 묘지 전경도 좀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놓으면은 여기도 매매 같은 걸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묘지 사업자는 이렇게 분할해서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워낙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활용도는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요 매도인의 묘가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거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들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리고 개념 자체 뭔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경매 강의 해보게 되면 우리도 얼마나 뭐 법준사고 개념 아직도 잘 안 잡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또 어떻게 또 활용할 건지 아직은 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경매 강의도 많이 이렇게 안 해주고 이런 거 아직도 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예 그냥 여기는 황무지는 다름없으니까 여기는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묘지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료 사이트 보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을 딱 묶어놨습니다. 묘지만 분묘기지권. 그래서 나중에 요걸 클릭하게 되면 서울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지금 현재 전국에 나와 있는 묘지 그것만 다 종합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이렇게 사진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저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그리고 한 몇백 개는 될 건데 쭉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거 며칠 잡아서 보면은 뭐 며칠 아니 그냥 하루 쭉 보시면은 금방금방 보면 되니까 땅 면적 보고 그다음에 상황 보고 그리고 용도적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적. 그러니까 용도적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보전 녹지 이런 거 이제 보전 녹지 이런 거 아예 낙찰받지 말고 생산 녹지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보고 그리고 자연 녹지 이런 것들 이런 녹지 그러니까 녹지가 있을 건데 이런 거 괜찮잖아요. 이건 개발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공법을 배워서 아니까 이런 것만 추려가지고 이런 거 제껴놔 그냥 아예 받지도 말고 아무리 싸도 이런 거는 제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전국적으로 또 금액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예 그냥 금액 자체가 한 2, 3천부터 출발하고 지금 몇백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큰 막 2억, 3억 엄청나게 더 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면적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금액이 좀 크면은 그것도 싸게 낙찰 받을 건데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좀 꽤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냥 뭐 몇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하실 때 요것도 한번 이제 분묘기 짓고 이거 계속 한번 활용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게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쓰면 나중에 합격하면 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물건 한번 봤는데 이거 어쩌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금방 보면 아니까 조금 한 2, 3분이면 다 분석돼갖고 충분히 다 이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법 아니까 또 뭔 얘기 한번 알아듣고 하게 되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온다. 이것도 다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도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20년 동안 저면 이제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건 낙찰받지 말고요. 그리고 합의도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했을 건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묻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 놔두고 요 매도니 묘. 그러면 자기 땅 위에다가 묘를 설치해 놨다. 그 땅이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매도니 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까 20년 동안 점유 안 되고 그거는 그런 건 이제 그 무용고묘 그걸 없앨 수 있습니다. 그건 없앨 수가 있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인데 이 법정지상권 자체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우리 시험 문제 무조건 1차에 나올 거고 법령에서 나올 거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저당권 설정 시기예요. 요 저당권 설정 시기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완전히 마무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설정 시기에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근저당권자, 요 근저당권자들이 손해를 안 봐야 됩니다. 어떤 법정지상권인데 그거는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냐면 채권자입니다. 요 채권자가 뭐 없을 때, 손이 없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충족되면서 다시 멀쩡한 건물을 철거시켜서는 안 됐을 때, 멀쩡한 건물 철거시킨다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자원이 유한하지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시키면 안 된다. 이런 조건 충족되면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를 보니까 이제 그림이 생각나실 건데 토지에다가 1번으로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이제 상황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건물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건물 건축해 놓고 근데 채권자 돈을 자꾸 밀립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자꾸 안 내. 그러면 우리 저당권을 설정했던 사람이 이제 원금 범위로 막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그냥 팔아 치워버려야지. 경매가 한 1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원금, 여기 채권 최고 1억인데 1억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건축하는 후에 저당권이, 요 저당권 실행됐다는 겁니다. 요 저당권 실행됐다. 요 소리가 경매로 나왔다입니다. 채권자가 이자를 또 원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낙찰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낙찰을 받을 건데 낙찰을 받으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 그러니까 여기 건물을 건축해 주는 사람은 갑인데 그리고 국민은행인데 누가요? 토지를 의리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건물은 어떻게 되냐고 철거되는 운명을 맞냐고 아니면 이렇게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 법으로 지상권 성립하냐고 안 하냐고. 만약에 법으로 지상권 성립하면 계속 건물을 쓸 거고 지료 주면서 그입니다. 지료 이제 2년 보면 안 밀리면 되고요. 근데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은 철거되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철거돼야 돼. 누가 손해를 봐. 저기 저당권자가 손해를 봐. 그러면 건물은 철거돼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을 거고 여러면 철거가 된다는 겁니다. 철거되면서 없어지고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하게 되면 잔금 치르면서 다시 30년이 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철거 안 되고 지료 계속 받고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료 2년 뭐 밀려봐라. 2년 전연하고 욕하고 내일 보낼 준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법정지상권 성립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두 번째는 상황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는 건물이 이미 있었고 건물은 건축돼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토지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토지에다 먼저 저당권 설정해놨고 그럼 나대지였겠죠. 거기다가 그 후에 건물 지어놓고 대출자는 왜 밀리고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왜 지어놓고 계십니다. 뭐 잘한 거 어디가 있냐고 계십니다. 이쁜 짓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 근데 토지 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도 건물은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었다. 그럼 땅값이 높냐고 계십니다. 많이 빌려줬겠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썼던 건물을 왜 또 철거를 시키냐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을 건축해도 또 갑이 대출이자 밀리네 계십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네 이러니까 뭐 한다고요? 저당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거냐, 애들 말은 머리에 총 맞았냐 그럴 겁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빨랑 돈 받아야지, 안 그러면 채권 최고에 1억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처럼 아예 콧물도 없어 바로 가야지, 개인들은 그냥 봐주고 하다 보니까 저것이 그냥 상습적으로 밀려갖고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봐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토지와 그리고 낙찰을 받다 보니까 건물의 소유권자가 또 달라졌네. 근데 건물은 갑이었었고, 그리고 토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을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또 낙찰을 받아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 하나는 법정사건 성립했고 하나는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았고, 그러면 위에가 성립했을까요? 아래가 성립했을까요? 법정사건. 먼저 첫 번째, 위에는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다 안 한다? 그죠? 안 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에 이미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대지입니다. 담보가치가 엄청나게 높을 때, 그러면 이 담보가치가 높은 걸 그대로 보호를 안 해주면 채권자가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건물을 지어놓고, 그럼 대출 이자는 밀리지나 말지. 잘한 게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대출 이빠이 받아서 이빠이 다 빼먹고 또 건물 지어놓고, 그리고 또 이자는 밀리고, 이러니까 잘한 게 뭐가 있냐고. 건물 소유권자 줄만한 거 있다 없다? 여기다 법정지상권. 그럼 은행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줬는데도 30년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회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사건 안 한다. 그럽니다. 애초부터 건물이 없었다. 그럼 나중에 경매가 된 후에도 건물은 있다 없다?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4번, 5번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2번에서 3번 정도 이미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오면 한 2번 정도 유찰되면 벌써 6,400 됐고요. 그리고 3번 정도 유찰되면은 거의 한 반토막 아래로 70% 그리고 49%로 팍팍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낙찰되는 것도 상당히 3천만 원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억이. 이 정도 많이 유찰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아야지. 여기서 5번, 6번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누가 낙찰 받아서 가고 없다는 겁니다. 요거 많이 기다리면 안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료받고 참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무슨 권리 제한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철거돼. 자, 그러면 건물 소유권자가 아예 그냥 여기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한꺼번에 경매로 다 내놔갖고 배당받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괄 경매로 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참을 건 없습니다. 아니, 두 번째 볼까요? 여기는 이미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도 건물을 받고, 그럼 봤으면 많이 돈을 안 빌려줬겠죠. 많이 빌려줬으면 담보가치가 잘못 평가했고, 여기는 건물 붙어있는 건부지, 이렇게 건부지입니다. 그러면 땅값은 높지 않았네. 그러면 굳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겠네. 그리고 이제 멀쩡한 건물 철거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이미 있었던 건물이니까. 철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철거를 막아야 되겠다. 법정사건 뭐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여기는 철거 안 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철거 안 되는 건물. 그러면 여기서 잔금 치르면 거기서부터 30년이 다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지금 헬스장 가갖고 헬스 끊어야 됩니다. 30년을 살아야 되니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년 전년 역할 준비만 하라는 겁니다. 철거 안 되는 건물, 2년분, 이렇게 2년분 치료가, 그 치료가 쏠쏠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내가 당장 못 써먹으면 여기는 치료라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안 밀려요. 여기입니다. 요거도 먹고 쫓겨나고 건물 철거 당하는데, 그럼 여기는 치료 왜 밀리겠냐고 합니다. 여기는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치료받고 참아야 되니까 2번, 3번 아니요. 여기는 한 5번, 6번 만에 낙찰받고 자그마치 30년을 참아야 되니까, 여기는 오래 참아야 되니까 좀 더 심하게 더 유찰됐을 때 금액이 점점 더 떨어져 갖고 1억짜리가 한 2, 3천 됐을 때 거기서 낙찰 받아야지. 요거 4, 5천에 낙찰 받으면 애들 말로 머리에 총 맞았습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랍니다. 여기는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경매로 나와 대출 이빠이 받아갖고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치료받고 참아야 한다. 그냥 욕할 준비만 해야 된다. 2년 전연하고 4번을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년분의 치료 연체됐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아야 돼. 이거 다 참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당권자도 이미 건물을 받고, 그러니까 있던 건물이니까 경매대도 끝에는 있다.
여기는 애초부터 없었던 건물이니까 없어. 콧물도 없어. 입니다. 네가 잘한 거 뭐 있냐고. 입니다. 건물을 왜 지어놓고 대출이자는 왜 밀리고 경매를 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도와줄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너 도와주면 은행이 닫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여기도 우리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1번 저당권 설정했을 때, 애는 건물이 없었고요.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근데 그 후에 건물을 건축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담보 가치가 많다 보니까요. 한 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서 1억 빼먹고 두 번째 또 1억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2번 저당권을 또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번이 실행된 게 아니라 2번 저당권 설정해놓고 몇 번요? 그 후에 2번. 그러니까 요거 대출은, 저기 국민은행 대출은 잘만 갚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우리은행 거, 요걸 자꾸 연체가 되니까 이제 우리은행이 뚜껑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2번 저당권이 실행됐다. 요것도 이미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2번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이렇게 실행됐을 때. 그러면 여기도 실행되면서 토지와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겁니다. 야, 우리는 뚜껑을 열고 저거 팔아 치워버릴 거야 해가지고 경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권자가 달라지면은, 그러면 건물,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너 싸주고 나가라 라고 해서 이 건물은 철거되는 건물인가, 아니면 요 토지 낙찰받은 사람 30년을 참아야 되는 건물인가, 요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법정사건 성립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기가 애매하다는 게, 2번 저당권 설정해서 그 2번이 실행됐는데 2번은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있었으면 이거면 법정사건 성립하겠네.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그런 문제도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럴 겁니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2번 저당권 실행되긴 했지만 2번 상황으로 보면 건물이 있어서 이건 건부지 어떤 거를 바로 이제 경매를 실행했으니까 2번에 가깝기는 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2번 저당권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1번부터 배당 받냐고 못 받냐고. 배당? 이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얘 죽어요. 같이 죽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제일 빠른 놈이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얘도 배당받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밀렸던 누구도 국민은행도 배당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을 계속 쓰도록 인정하게 되면 국민은행이 닫혀 안 닫혀?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우리 판례도 2번 저당권은 1번을 승계한다. 그러니까 2번 저당권 실행되다가 여기 뭐 세 번째, 네 번째 그거 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1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고? 1번 저당권 승계한다? 나대지. 담보가치가 엄청 높았다. 쟤도 배당받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다 소멸됩니다. 법정사건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2번만 넣고 간단하게 보면서 건부지 하면서 여기다가 법정사건 성립하는, 맞아. 건부지 법정사건 성립하겠지만 네가 2번 아니라니까 네가 몇 번? 1번. 1번이니까 결론적으로 법정사건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저기 1번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하고 무허가. 미등기하고 무허가 건물도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그쪽 된다.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경매 안 됐을 때, 매매 안 됐을 때, 먼저 미등기하고, 미등기 건물하고 무허가,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그리고 토지에다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하면서 또 대출 이자를 저 무허가 건물에 토지 소유권자가 건축주가 자꾸 밀리네. 그럼 여기도 저당권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 저당권을 실행했다. 경매로 나갔다. 맨날 경매로 나갔대. 그 소리 할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진다. 우리 법정사건 문장은 한 서너 줄 막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결론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요거는 법정사건이 성립한대요, 안 한대? 걔는 또 무허가 미등기니까 보호 안 될 거야. 보호 안 되기는 왜 보호 안 돼? 보호 된다는 겁니다. 이미 있던 건물이고 건물 받고 건물 받으면 끝에 봐도 되잖아. 겁니다. 왜 멀쩡한 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다 내고 그러는데 왜 여기도 철거시키냐고.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당장은 무허가 미등기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팔 때나 그때나 이제 나중에 바뀌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행돼서 이제 토지를 낙찰 받으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그때 받는 거니까 알았어 하고 참을만 하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긴 달러. 여기는 미등기하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여기는 있는데,
근데 여기도 이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 설정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그 후에 요 토지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중간에 매매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데 매매 후에도 미등기 아직도 건물에 등기를 안 했다. 아직도 허가를 안 받았다. 요 소리입니다. 무허가 건물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도 앞에 사람이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여기는 무조건 여쭤담고 또 대출 이자를 밀립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또 실행했다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하면서 요 실행하게 되면 경매로 나오면 토지 소유권자하고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건데 이러면 여기는 법정사건이 성립할 거래요, 안 할 거래요, 여기입니다. 그죠? 한다? 안 한다? 요거 안 한답니다. 왜냐면 매매 후에도, 그러니까 요 매매만 없었으면 괜찮아요. 위에처럼. 매매 후에도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계속 허가를 안 받고, 그리고 등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첫 번째, 건물이 있다. 요 건물이 있다는 충족을 했습니다. 건물이 있다는 것은 충족을 했는데, 우리 법정사건에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을 것까지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지와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아라. 근데 여기는 잘 보시라는 겁니다. 매매 후에도 아직도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건물 주인은 갑인데 요거 매매를 해왔다는 겁니다. 토지는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건물에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아직도 187조가 그대로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해왔으니까. 그러면 건물은 누구 거다? 갑의 거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같다 다르니까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기를 안 하고요, 허가를 안 받는다는 소리가 세금을 계속 안 내고 버텨보겠다고.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탈세. 여기 탈세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려쳤어요. 뭐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을 것을, 그 소리가 세금 안 냈다 요 소리입니다. 세금 안 냈다. 탈세를 누가 도와주니 요 소리입니다.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실게.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인정돼요. 근데 중간에 매매가 된 후에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그러다 경매가 진행됐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법정사건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가 공동저당. 공동저당이었을 때 여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너무 기본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공유, 이런 쪽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미 여기도 이제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토지에다가 여기 중간에 이제 철거 신축이 있습니다. 토지에, 그리고 여기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요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뭐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을. 신축은 규모가 좀 달라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요거 100평, 요거 110평. 아니면 요거 100평, 요거 90평 해서 이제 건물의 범위가 달라진 신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됐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경매가 또 진행됐다는 겁니다. 경매가 진행돼서 이제 요게 저당권이 실행됐다. 저당권이 실행됐다. 또 여기도 대출이자 자꾸 안 내. 은행은 세 번만 딱 안 내면 3세번 딱 봐주고 경매를 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바로 경매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토지와 그리고 여기도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건데, 이런 경우는 법정사건 성립한다는데, 중간에 새로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해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미 건물이 있었던 거니까 건물 봤잖아. 돈 빌려줄 때도 건물 봤잖아. 그리고 다시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법정사건 성립한다는 한다.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면서 토지를 낙찰받은 여기 어른, 그리고 갑의 건물, 이제 30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료받고 참어. 근데 지료받고 참는 것도 아까 봤잖아요. 감정가 5%에서 7% 꽤나 수입이 좀 괜찮다는 겁니다. 참을만 하잖아. 정말 참을만 합니다. 지료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지료 자체 꼭 오르면 오른 대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주택처럼 1년 후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뭐 5% 제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언제든지 오르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오르면 부동산만 가면 맨날 올랐다고 할 거니까 부동산 한번 가갖고 내용증명 보내고 너 지료 내. 지가 나중에 귀찮으면 철거하고 나가겠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 계속 괴롭힐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제 여기는 건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자, 건물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만 아니라 토지와 여기는 하나 토지와, 그리고 여기는 건물에 토지와 건물에, 이래서 이제 토지 건물 두 개니까 이게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이건 단독이고 여기는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됐을 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토지에다가 건물에다가 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별거 의미 없는데 철거하고,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그러다가 또 대출 이자를 안 내네, 은행 뚜껑을 열렸겠네, 경매에 나갔겠네, 이제 저당권 실행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 자, 실행되면서 경매로 나가면 토지와 맨날 똑같은 소리,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도 저당권 실행해서 이제 달라졌을 때 법정사건은 이런 경우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한다는 거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 그러니까 건물의 건축주는 갑인데, 은행에서 똑같은 은행에서 보통 많이 빼먹을 건데 토지는 국민은행에서 빼먹고, 그리고 건물에서는 우리은행에서 다 빼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건물 건축했던 사람이 은행에서 다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요? 채권자, 우리 은행에서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처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처분권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도 저당권이 건물 후에 설정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건축주한테 건물 계속 써라, 얘는 갑자기 무슨 나라를 구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갑자기 무슨 횡재를 주냐고, 다 빼먹고. 그러니까 토지에도 빼먹고 저당권 설정해서 건물에도 또 설정해서 빼먹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빼먹었다는 겁니다. 공동저당. 그러면 여기 이제 권리를 줄 이유가 있다 없다? 건축주한테 권리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주한테 30년 다시 써라, 그러면 은행에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 돈을 줬는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빼앗아 온다는 겁니다. 그럼 불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법정사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은행에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건물이 있으면 법정하고 성립하네?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하고 그 건물에까지도 저당권 설정하면은 이거는 나대지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건물 소유권자가 다 빼먹었잖아요. 건물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다 빼먹었는데 여기다가 왜 또 갑자기 권리를 주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은행이 이제 손해를 봐. 경매를 못 내놓는다고요. 처분권은 은행에서 갖고 있는데 왜 또 여기서는 못 내놓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정하고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 쓰라고 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돼. 그냥 토지에만 저당권, 여기는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근데 여기는 두 개 이상 공동입니다. 공동저당 설정되면 법정사고 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유관계. 자, 공유관계. 토지가 공유관계, 건물이 공유관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가, 여긴 좀 다른 게 토지가 공유관계라는 겁니다. 토지가 공유관계. 그러면 토지를 갑하고 을이, 여기도 이제 100평인데 50평, 그리고 50평,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건물을 누가요? 자, 건물을 여기서는 건물을 건축, 50평 가지고 있으니까 50평, 이렇게 건물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명백하게 선은 없었습니다. 상호, 여기서 이제 뭐 구분 소유죠.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건물 건축해 놓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갑이, 요놈은 이제 갑이 아주 별짓 다 하죠. 또 토지에다가.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토지에 또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출 이자 밀리지 말지, 또 은행 또 뚜껑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3번 또 연차네.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근데 또 국민은행에서 가만 안 놔두죠.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이렇게 저당권 실행했을 때, 요 저당권을 실행하면, 그러면 토지하고, 여기 토지는 이제 병으로 볼까요? 토지를 누가요? 병이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병이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 갑의 건물, 자, 여기 이제 달라졌을 건데, 건물은 갑의 건데, 이 갑의 건물은 법정 사건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럽니다. 안 한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법정사건 왜 성립하지 않을까요?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않는다는 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건물을 건축해 놓고 그 후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은행은 건물을 다 보고
문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은행 쪽에서 저당권자, 채권자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자, 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손해볼 거 없다. 먼저 이미 건물 봤잖아요. 손해볼 건 없는데 누구냐면 토지 공유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토지 공유자. 그럼 한번 잘 보실게. 갑의 건물을 위해서, 물론 이제 여기 100평이니까 50평 을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갑의 건물 때문에 담보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겠냐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공유 관계로 가지고 있었을 때 담보가치가 3억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3억 정도. 근데 갑의 건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경매로 나갔을 때에는 담보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겠냐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1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은행에 가보시면 나 먼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담보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갑을 위해서 계속 보호를 해주면 누가 나도 대출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3억이 아니라 택도 없네 1억도 안 해주겠대요. 건물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갑의 건물 때문에 누가 손해를 봐요? 공유자가. 그러니까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공유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행보다 더 빨리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갑 말고 직원물 말고 다른 공유자의 바로 토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30년 때문에. 결론적으로 3억이 이렇게 평가가 안 돼서 1억도 안 나와 담보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법정사고는 성립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사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자가 손해를 보는 거지 은행이 손해보는 게 아니랍니다. 공유자의 손해, 법정사고 인정되면 손해를 보니까 손해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정사고는 없다. 근데 주의할 게 토지 말고요. 그럼 건물이 공유관계였답니다. 건물이 공유관계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유관계 나와봐. 법정사고 성립 안 해. 그러면 건물도 그러니 그럼 이제 완전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건물이 공유관계. 그럼 여기도 이제 건물이 갑하고 을이 갑하고 땅 위에 있는 건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여기도 갑이 건물이 있었고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민은행은 1억을 빌려줄 때 건물을 봤어. 건물이 갑을 거였어. 이미 있었어. 입니다. 그럼 건물진의 땅값은 높지 않았네. 맞아요. 저거 많이 대출 안 해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대출을 잘 갑이 계속 안 내네. 또 국민은행에서 뚜껑 열렸거든. 1억 빨랑 안 받으면 채권 채굴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할 거야. 저당권 실행하면 바로 경매로 나갔어. 경매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바로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은 여기도 또 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낙찰을 바꿨네요. 땅을 입니다. 병이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건물 갑하고 을의 건물, 요 건물은 바로 어떻게 철거될까요? 안 될까요? 공유 관계니까 철거되겠다.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건물이라는 겁니다. 건물. 철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행된 후에 법으로 지상권이 갑자기 여기는 공유 관계를 하더라도 법정하고 뭐 한다? 성립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철거돼야 값도 좋고 을도 좋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어야 전세도 높고 건물이 있어야 대출도 받고 그 건물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법정상권 성립한다. 이미 건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은행도 손해 볼 거 없고 그리고 건물의 공유가자다. 여기는 건물이니까 건물 공유자도 손해 볼 거 있어요. 건물 없어져야 좋습니까? 토지니까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이거 없어져라. 그래야 제대로 평가된다. 그렇게 나왔지만 여기는 공유자가 손해 볼 거 있다고 또 없다. 은행도 손해 안 봐. 그리고 공유자도 손해 안 봐. 안 보면 건물은 보호를 해야 돼. 요건 철거되지 않는 건물. 여기는 참아야 되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여기 조금 더 보시면은 만약에 환지.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환지도 나왔다는 겁니다. 환지로 토지와 그러니까 이건 경매가 된 게 아니라 환지로 토지와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도 모습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았다가 환지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법정비상권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요소입니다.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유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한번 여기 이제 환지니까 처음에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 이렇게 이제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처음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갑의 땅하고 그리고 갑의 건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환지처분 나다 보니까, 환지처분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 비용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평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을이 요 50평만 주다 보니까 땅이 또 반 달라지다 보니까 바로 을의 땅이 이쪽 번지수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카페 건물, 땅의 건물 갖다다가, 그리고 환지처분 나면서, 환지처분이 왜 났다고요? 공사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사업시행자가 채비지를 받아가, 채비지 비용을 받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네 땅 반이고 앞에 그죠, 뒤에 있었던 요게 이제 2번지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앞쪽으로 땅이 전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발달려 갖고 옆으로 그냥 옮겨갑니까? 얘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갑의 건물이었다가, 그리고 환지처분 나면서 우리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법전사건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처분 나면서 요 뒤에 있었던 사람, 2번지 있었던 땅, 요 사람 소유권자가 갑의 건물 쪽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전사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았다가 나중에 환지처분 나면서 달라졌다. 법정지상권의 모습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은 법정지상권에 족보가 없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에 바로 정해진 거, 그러면 민법에 이제 다 보시면 되겠죠. 민법에 305조, 요 305조는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뭐 전세권은 아니잖아요. 전세권 설정됐다가 토지만 팔려갖고 달라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민법 366조, 가장 많은 금방 보셨던 거 저거 다 저당권 설정된 시기에 저당권 실행되면서 달라졌다. 요건 지금 앞에 다 그런 소리인데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임목도 아니죠. 그리고 가등기 담보도 아니죠. 가등기 담보 등으로 요 저당권 친구, 가등기 담보, 여러분 이제 요거 청산이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청산해 주다 보니까 채무자의 건물, 그럼 조건 충족되면 법정사건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죠. 요 네 가지 법으로 정해진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네 개 아니고요. 그러면 관습법상에 바로 법정지상권이냐고. 그럼 이게 매매나 증여나, 그리고 교환이나, 그리고 뭐 대물변제나, 그리고 공유물 분할도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이었다가 쪼개다 보니까 분할로 달라졌었다. 그래도 법정사건은 모두 인정되겠죠. 그리고 강제경매. 근데 여기는 그런 족보에도 전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정사건 족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환지처분 나면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그럽니다. 환지처분 나다 보니까 갑자기 뒤쪽에 있었던 땅이 앞으로 가면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 환지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이거는 수평적인 사업. 그러니까 건물 필요 있다, 없다? 건물 필요 없이 다 밀어버립니다. 그죠? 요거는 수평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건물은 필요 없다. 건물 저거 왜 있어? 그럽니다. 건물 아예 그냥 싹 밀어버릴 거니까 건물은 필요 없다. 이거 아예 다 밀어버리고, 다 반짝반짝 밀어버리고 나서 다 정리를 할 사업이니까 건물은 보호를 해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공사에 방해돼. 그러니까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경매로 갔을 때는 치료받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나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아까 보셨던 감정가, 이게 싸게 낙찰받을 거니까 감정가의 5%나 7% 주로 받는 거 꽤나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예 5% 수익률도 없다고 합니다. 없다. 근데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5%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적은 금액 낙찰 금액 적게 받아서, 그리고 감정가에다가 곱하니까 수익률은 정말 몇십 %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1억이 아니라 1억짜리를 2, 3천에 투자를 해갖고 매달 500, 700이 막 나와봐.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땅값보다 더 낮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오늘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 당하는 사람은 크게 손을 보고요. 난 낙찰 받아고 그 건물 30년 참든지 중간에 2년분 이렇게 2년분 연체되면 나가든지 해갖고 나중에 땅을 회수하게 되면 제대로 건물 지으면 1억 제대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동안 그냥 참는 것도 괜찮아요. 치료받으면 돼.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입니다. 여기도 건물이 있었던 거 보니까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쓸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딱
허가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허가까지 받고, 그리고 건물을 짓지를 말고요. 자, 건물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거 그냥 나 사고 싶은데 건물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저거 내 취향 아닌데 그럼 저거 부실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허가 받고, 그리고 뭐 기반공사 같은 거 다 해놓고 바로 집 올릴 수 있을 정도만 딱 해놓고 나중에 매매 작업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제대로 가격 받습니다. 제대로. 여기도 두세 번만 낙찰 받았는데 우리 만약에 30% 낙찰에 3번 정도, 2번만 딱 낙찰하면 49%입니다. 2번만 유찰되면. 이 정도니까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공사까지 해놓으면은 시세 감정값 위에 다 작업까지 해놨으니까 위에 것까지 모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허가 부분들은 양도가 되니까 바로 양도해주면서 바로 건물 지을 수 있으면 이거는 상당한 나중에, 그죠? 나중에 살 사람도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고, 여기는 상당한 수익률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사건 성립해도 땅값 받는 점이 쏠쏠해서 좋고, 성립 안 하면 당장 써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써먹을 수 있으면 아까 봤던 것처럼 계획관리 정도는 돼야지, 여기다가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존관리 이러면 죽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이건 기 낙찰 받아놓으면 바로 공사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뭐 자연녹지 이런 거보다도 그냥 계획관리가 제일 괜찮아요. 웬만한 건물 다 들어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도시적이 될 땅이니까 도시적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낙찰을 받아서 작업 쫙 해놓고 나중에 부동산 가면은 그거 살 사람 아주 널려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 부동산이 있을 거니까 뭔 얘기만 있으면 다 섭외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 작업해 놓은 거 저거 얼마든지, 이거 뭐 직접 거래라고 아예 할 수도 없으니까 이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옆에서만 계약서 써주면 아무 문제 없어. 내 명으로 낙찰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명의, 딸 명의는 내가 계약서 써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 것만 아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법정상권이 분묘기 주거나 유사해서 아까 매도인의 묘, 이게 팔렸다 굿을 때 법정상권 성립하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재미가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지도 밀려봐. 묘지도 나중에 아예 철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거 당하기 싫으면 저 땅 사갈 거예요. 다 못 사가. 그럼 분할해갖고 조그만 그거 사가 라고 하면서 제대로 가격 받아먹으면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한 번만 딱 팔았어도 2, 3천은 바로 챙겨버릴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거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범위에 딱 하나만 나오는데 실무감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묘지하고 뭐 써먹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쪽일 수도 몇 가지만 딱 분류만 몇 가지만 제가 경매에서 뭐 다 하실 겁니까? 막 아파트하고 막 상가하고 땅하고 공장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뭐 재산이 그냥 저기 그냥 수백억씩 쌓아놓으면 몰라도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얻어맞고 막 그러면 이제 머리 지끈지끈, 이제 요번에 한번 보세요. 7월 9일 돼갖고 재산세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공시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제 아파트 이제 소유 못하거나 아주 싸게라도 아예 팔아갖고 내년도에 다 팔아버린다고 난리가 날 줄 모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오히려 중개업이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그냥 무조건 팔 거예요. 도저히 그냥 은행 이자가 한번 더 오르면 이제 정말 아주 절단납니다. 재산세 올라가죠. 이자가 올라가죠. 다들 대출 이자 받으니까 이게 크게 부담된다는 겁니다. 아주 몇백씩 막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감당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팔 거야. 중개사무소 이제 번호표 나눠줘야 됩니다. 줄 서갖고 아주 난리가 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세종시는 지역이 좋으니까 계속 막 투자하려고, 저도 다른 학원 나가면 세종시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그 지역이 많이 궁금해갖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은 잘 버티고 있으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좀 보고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쭉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최소한 이렇게 분묘기주권하고 법정사건은 두 개 나란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